운명이다. 김승호. 지금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난다. 만나면 기운이 나고 만나면 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가 빨리듯이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도 있다. 이유 없이 꼬이고 어긋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호흡이 척척 맞는 사람도 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 인생의 기륭화복도 인간관계가 전부다. 과연 평생의 은인, 나를 키워줄 사람 혹은 나와 함께 성장할 사람은 누구일까? 반대로 나에게 불운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운의 창조 또는 조절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른바 천지인 삼재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천의 요소는 저자의 전작 돈보다 운을 벌어라에서 다루었고 지의 요소는 사는 곳이 운명이다 에서 자세히 소개했다. 이 책은 세 번째인 인의 요소를 다루고 있다. 앞선 책에 이은 완결편인 셈이다. 여기서 인의 요소란 사람을 만나 처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운명 개선의 방법을 뜻한다. 하늘에는 때가 있고 땅에는 이익이 있으며 인간에게는 조화가 있다. 여기서 특히 인간을 만나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처세는 단시간 내에 운명을 창조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하다.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에서부터 사람을 대하는 당신의 습관, 태도, 목소리, 말투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귀한 인생, 천한 인생. 재수 좋은 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선한 행실 그 자체를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처세가 된다. 세상을 바르게 살면 행운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세상을 바르게 산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이는 인간을 대함에 있어 그 뜻과 태도가 옳다는 뜻이다. 삶에 대한 모든 행실, 그것이 바로 인생 그 자체인 것이다.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한한 차이가 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고통, 안정과 험난함, 여유와 빈곤 등은 사는 동안 어떻게 행동했느냐의 결과일 뿐이다. 주역이 알려주는 잘 사는 방법. 처세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처세에 능하다, 처세에 밝다 라고 말하면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한자를 직역하면 처세란 세상에 있음을 뜻한다. 국어사전에는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살아서 활동한다는 의미이고 인생 자체를 말한다. 세상을 잘 살려면 사람들과 잘 사귀어야 마땅할 테니 처세란 잘 사는 방법 혹은 세상을 좀 더 잘 살기 위한 훌륭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훌륭한이다. 좀 더 잘 살기 위한 이것이 필요 조건이라면 훌륭한은 충분 조건인 것이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훌륭한 것인지는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어떤 행위가 우리의 운명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지, 어떤 처세가 우리의 운명을 험난하고 우울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이것들을 차차 밝혀나가는 것이 이 책의 중심 과제다. 운명은 천, 사회활동은 지, 인격 수양은 인.
만물의 작용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 절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른바 천지인인데 이것의 섭리가 주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천지인의 섭리는 우주의 모든 사물에 적용되지만 인간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인간은 천지인의 세 가지를 갖추면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인간의 운명에 관한 문제도 이 세 가지 범주를 넘지 않으므로 운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개념을 반드시 익혀두어야 할 것이다. 천지인의 개념은 너무나 광대하여 100권의 책으로도 그 섭리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간추려 그 개요만 간단히 알아보겠다. 주변을 살펴보면 3이라는 숫자가 아주 흔하게 보인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는 가정의 3요소다. 국가에는 정부, 국회, 법원이 있다. 인간에게는 지, 덕, 체, 즉 지혜와 인격과 건강이 필요하다. 영혼의 성품은 지성과 정서, 의지인데 이른바 지정의이다. 신선은 정기, 신의 3요소를 영원히 수련한다. 세상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온 천지가 3으로 가득 차 있다. 주역에서는 이를 삼재라 하여 대자연의 작용을 이로써 다 설명한다. 인생을 예로 들어 삼재의 개요를 풀어보자.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하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생의 3대 요소 중 하나다. 그 다음은 지로서 이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인간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인격 수양인데 이것은 인생의 세 번째 요소로서 모든 행동의 기본이다. 인생의 완성은 여기서 이루어진다. 천지의 작용은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땅에 닿아 마침내 인간에 이르러 완성된다. 천지인 삼재는 각각 그 성품이 있는 바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이는 조화이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도 바로 이 세 가지다. 먼저 하늘을 본받아 생명력과 창조력을 길러야 한다. 이는 양의 본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영원히 되살아나는 의지, 무한한 꿈, 힘차게 나서는 것, 사랑, 깨끗함, 불굴의 투지, 인격, 모험 등이다. 다음은 지혜 덕으로서 아름다움을 가꾸고 매사를 근면하게 돌보고 수긍하고 따르고 세상의 위협을 이루고 보전하는 것 등인데 이는 음의 성품을 함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의 덕으로서 이는 공존의 논리다. 또한 중용이고 예절이며 협동이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양과 그리고 이것의 조화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 개인을 놓고 생각해보자. 사람에게는 종교, 도덕, 인격 등이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은 천에 해당된다. 인생의 3분의 1은 반드시 여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 있다. 이는 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3분의 1의 힘을 여기에 쏟으면 된다. 마지막은 인으로서 나 자신이다. 이는 종교나 도덕, 하늘도 아니고 혈연도 아닌 나 자신만의 세계를 뜻한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 지나치면 곤란하겠지만 3분의 1 정도면 족하다. 달리 설명해보자. 나 자신, 우리, 그리고 나와 우리를 제외한 모든 것인데 여기서 나는 인이고 우리는 지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늘이다. 나와 우리, 모든 것의 필요성은 평등하다. 우선 내가 있고 나아가 가족과 동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하늘이 있는 것이다. 순서는 어떻게 생각해도 좋다.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안고 충기로서 화를 이룬다. 이는 짊어질 것은 지이고 끌어안을 것은 하늘이며 화합을 이루는 것은 인이라는 뜻이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답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 나쁜 운명에 휘말리는 원인.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태어날 때부터 편안한 삶의 조건이 갖춰진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긴 하다. 돈이 많고 권력이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인생을 풀어나간다. 반면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부모가 너무 가난하여 생존 경쟁에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 어째서 이런 운명을 타고나는 것일까? 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수많은 이유가 있을 테니 그것을 다 파헤쳐 규명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평범한 우리네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누가 나쁜 운명에 휘말리는가? 반면 누가 출세를 하는가? 출세라는 단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저 별탈 없이 살아가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출세다. 출세의 개념은 주역에서 뇌수해라고 하는 바, 이는 험난함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우리의 인생은 일단 험난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 더 큰 행복은 그 뒤에나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된 직업 혹은 직장을 구한 사람이 있다면 안정을 이룩했다는 것 그 자체로 그는 이미 출세한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무수히 많지 않은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40여 년 전부터 거리를 돌아다니며 보잘것없는 물건을 팔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든 아니든 그는 긴 세월 동안 험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험난함 속에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앞날에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험난함 속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정된 삶이 어디 그리 쉬운가? 아주 어렵다. 그렇다면 험난함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직 그의 앞날을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어느덧 운명이 결정되어져 버렸다. 어떤 사람은 험난함에서 벗어나 더 큰 행복을 향해 질주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험난함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러한 운명들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을까? 그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좋아질 기회와 나빠질 기회, 크고 작은 수많은 기회.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선택의 순간들로 길게 이어져 있다. 선택의 순간, 즉 기회는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기회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속에서 운명도 결정된다. 잘 선택하여 꽃을 피우면 위로 올라가고 잘못 선택하면 꽃은커녕 바닥으로 추락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처절한 선택의 전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속에 절망과 희망이 함께 뒤섞여 있다. 기회의 순간에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러한 선택의 능력과 지혜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평소에 갈고 닦으며 무한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선택의 능력을 갖추었다면 그는 진정으로 출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좋은 운명을 이끌어내는 씨앗이 인생이라는 대지에 심어진 셈이다. 모든 행동은 정신에서 나온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외부에 나타난 구체적인 동작 외에 그 내면에 어떤 관념이 깃들어 있다. 예를 들어 미소를 짓는다면 그 뜻은 친절이나 호의를 품었다는 것이다. 물론 겉다르고 속다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그 행동은 진정성이 없다. 건성이라고도 말한다. 사람이 행동할 때 그것이 내면과 부합되면 느낌이 다르다.
보통 진지하다고 말하는데 행동에 대한 평가는 무수히 많다. 겉보기만 그럴싸하다. 깊이 있다. 성실하다. 순수하다. 과장되었다. 천박하다. 옹졸하다. 사교적이다. 예의 바르다 등. 인간의 행동에는 그 내면의 상태가 엄연히 작용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겠다. 피아노를 전공한 어떤 교수가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려고 그 분야의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 교수는 자신을 평가해달라며 스승 앞에서 한 곡을 연주했다. 연주를 마친 교수는 속으로 훌륭한 연주였다고 자찬했고 스승도 감동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때 스승이 말했다. 자네가 지금 연주한 악기가 무엇인가? 교수는 잠깐 놀랐지만 농담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스승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해서 정말 악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듯 보였다. 교수는 할 수 없이 사실 그대로 대답했다. 피아노입니다. 그러자 스승의 말이 이어졌다. 피아노가 그렇게 시끄러운 악기인가? 이번에는 교수도 정말 놀랐고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자신의 피아노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교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평생 갈고 닦은 피아노 실력이 보잘것없었던 것이다. 교수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가르침을 청했다. 스승은 교수의 자세를 보고 고개를 끄덕인 후 천천히 말했다. 자네의 음악에는 정신이 담겨 있지 않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교수는 자신의 실력을 아직도 변호하고 있는 것이었다. 스승의 말이 들려왔다. 자넨 그저 손가락으로만 음악을 하는구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 이만 가보게. 교수는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 한 가지 일화를 더 소개하자. 일본의 검성 미야모토 무사시는 고란도 노스케라는 대가를 찾았다. 무사시는 당대 최고라고 알려진 노스케라는 노인을 상대로 자신의 실력이 한 수 위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노인은 뒤돌아서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섰다. 무사시는 순간 노인이 곡괭이로 내려찍은 것을 느끼고 급히 물러서다가 그만 주저앉았다. 그러나 노인은 그저 돌아섰을 뿐이었다. 무사시는 긴장한 나머지 헛개비를 본 것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실망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자네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 미야모토 무사시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자책과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노인은 호련히 사라졌다. 그 후 무사시는 더욱 정진하여 검성이 되었다고 한다. 두 이야기는 인간의 행동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요점은 모든 기술은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에 있어 그 정신이 위대하지 않거나 진정성이 없으면 그 동작은 기술에 불과하다. 이럴 때는 미소가 아첨이 되는 것이다. 총명함도 정신이 불순하면 비겁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반면 인간의 행위 속에 훌륭한 정신이 깃들어 있고 진실한 아름다움이 있다면 이는 기술이 아니라 도라고 말한다. 도라는 단어는 수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는데 기술과는 그 뜻이 현저히 다르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처음엔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 후에 경지가 높아지려면 반드시 정신 세계를 연마해야 하는 것이다. 즉, 도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을 대하는 행위에는 깊은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귀한 인생과 천한 인생을 나누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흉내만 내면 얄팍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흔히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훌륭할 때 포부가 크다 라고 말하는데 운명에 관해서도 처음부터 큰 포부를 갖고 임해야 한다. 예전에는 왕이나 그 친척들이 배워야 하는 필수 학문으로 제왕학
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민들과 다른 광범위한 지식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궁중의 법도를 포함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귀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법,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 등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제왕학은 고급 관리들에게까지 확산되어 갔고 왕뿐만 아니라 귀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부유한 사람, 사회 지도층이나 지식인, 교양 있는 사람들의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제왕학의 내용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최상의 교양인이 반드시 배워야 할 세상의 여러 지식이고, 둘째는 바로 처세다. 처세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반드시 익혀야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 제왕학으로 시작된 오래된 학문은 처세학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다. 물론 처세라 해도 그 수준과 등급이 다르다. 최고의 처세에는 제왕학의 의미도 담겨 있어서 그 내용을 깊게 파고들면 철학과 도덕,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까지 밝히고 있다. 선한 자에게는 남은 경사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출세를 염원하며 살아간다. 출세는 성공과 같은 뜻으로 소박한 경우도 있고 거대한 경우도 있다. 거대한 성공은 요즘 말로 대박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력 이상의 성과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보통 출세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을 뜻하는 정도로서 누구나 바라볼 수 있다. 물론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남보다 앞서 정착하려면 운도 필요하고 각별한 노력도 필요하다.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귀하게 처세하면 반드시 성공하는가? 반드시 운명이 바뀌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를 궁금해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라는 것이다. 그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맥이 빠진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뿐이다. 좋은 운명을 기대한다면 막연히 생각만 해선 안 된다. 내가 돈보다 운을 벌어라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운이 좋아지길 바라고 원해야 한다. 운명에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잘 생각해보자. 운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은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행실에 의해 발생한다. 재수 없는 행동만 일삼는 사람은 미래도 재수 없는 법이다. 반면 행실이 위대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미래가 온다. 정말 그럴까?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이는 다소 난해한 문제다. 책을 한 권 읽는다고 해서 단번에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운명의 원리는 아주 심오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얘기할 순 없다. 하지만 옛 성인이 아주 간단한 말로 그 섭리의 핵심을 밝혀놓았다. 행실이 선한 자에게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이라. 재수 좋은 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선한 행실 그 자체를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처세가 된다. 세상을 바르게 살면 행운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세상을 바르게 산다는 건 또한 무엇인가. 이는 인간을 대함에 있어 그 뜻과 태도가 옳다는 뜻이다. 삶에 대한 모든 행실, 그것이 바로 인생 그 자체인 것이다.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한한 차이가 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고통, 안정과 험난함, 여유와 빈곤 등은 사는 동안 어떻게 행동했느냐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좋은 날은 언제 오느냐고 강력하게 묻고 싶은가? 언제? 반드시?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이 장의 주제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언제 이기는 날이 오느냐에 대해 손자가 말한 바가 있다. 처세가 훌륭하다는 것은 아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병법과도 같은 것이다. 손자는 병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지 않을 자리에 서서 이길 수 있는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을 운명에 관한 표현으로 다시 말하자. 불행해지지 않을 자리에 서서 좋은 날을 기다린다. 이를 다시 도박꾼의 표현으로 번역해보자. 잃지 않을 자리에 서서 딸 수 있을 때를 기다린다. 다소 막연한가? 처세의 측면에서 말해보자. 실패하지 않을 태도를 유지하면서 성공할 날을 기다린다. 이것을 설명해 보겠다. 실패하지 않을 태도는 옳은 처세를 말하는 바, 이런 사람은 후배들이 받들어주고 선배들이 이끌어주며 동료들은 함께 가자고 권유할 것이다. 그러니 일단 성공은 어렵지 않다. 확률적으로? 아니다. 인간은 경쟁적으로 성공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법이다.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확률로 말하자면 100% 이상이다. 병법의 달인인 손자는 지지 않음이 곧 승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나 자신을 하늘 시장에 내놓았다고 생각해보라.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운 짓을 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 있다. 만약 당신이 사장이 되어 진급시킬 사람을 고른다면 어떤 사람을 진급시키겠는가? 당신이 사업을 한다면 누구와 거래하겠는가? 당신이 동업자를 구한다면 어떤 사람을 고르겠는가? 인간에게 필요한 무수히 많은 질문의 답은 하나다. 행실과 처신이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손자의 가르침처럼 승리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올바르게 처세하고 나서 기다려야 한다. 기회는 많다. 아니 넘쳐난다. 손자의 가르침은 무작정 행운을 기다리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제대로 행동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농부는 결실을 의심하지 않는 법이다. 죽는 날까지 인격을 높여라.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른바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명을 영원히 이어갈 순 없다. 어릴 땐 미래가 무한히 열려 있다. 성장하고 발전하며 많은 것을 얻는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고 삶이 정지한다. 오히려 하나씩 상실해가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사람의 생명이 아닌 물건의 경우는 얼마든지 새로 장만할 수 있어서 슬플 일이 없다. 물건값이 비쌀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저축하여 물건이 파괴될 때를 준비할 수 있다. 이른바 감가상각비다. 자동차의 수명이 10년이라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매일 그만큼씩 모으면 된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감가상각비를 아무리 많이 책정해도 소용이 없다. 젊음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늙음에 대비해서 목숨까지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노후 대책이라는 것인데 보통은 돈을 열심히 모아나가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반드시 돈만 많이 모은다고 노후 대책이 완벽해지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열심히 쌓아나가서 노인이 된 후에도 활기차고 튼튼하게 살 수 있다면 이는 돈 못지않게 중요한 노후 대책이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돈과 건강을 준비해 간다고 하자. 더 준비할 것은 없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늙음이란 몸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도 찾아온다. 그리하여 삶의 질을 급격히 하락시킨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노인이 되면 정신력이 쇠해지고 심지어 파괴되어 남과 어울리는 일이 젊은 시절과 같지 않다.
늙으면 인격마저 상실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린애처럼 굴거나 까다롭고 멍청해진다. 남에게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젊었을 때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변한다. 사실 이것이 가장 슬픈 일이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정신까지 그래서야 되겠는가? 인간은 정신적 존재라고 그토록 열변을 토하며 주장하던 사람도 볼품없이 변하게 된다. 그런 모습을 보면 허무하기 그지없다. 만약 인간이 나이 들어서도 정신 혹은 인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위대해지겠는가? 그러나 인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젊어서 추구하던 인격, 교양, 가치관 등은 어느새 사라지고 속물로 변하는 것이다. 어째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인격에도 수명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열심히 물질을 추구한다. 책도 읽고 인격도 쌓다가 머지않아 슬쩍 꼬리를 내린다. 인격이 밥 먹여주냐? 라고 외치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위대한 성품은 정신줄을 놓듯이 놓아버린다. 이른바 속물이 되는 것이다. 내가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해보니 보통 사람은 대개 50세 정도가 되면 인격 수명이 다하는 것 같다.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50세쯤 되면 속물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어도 괜찮은가?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놓아버릴 순 없다. 어떻게 하든 인격 수명을 늘려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왜 여러분은 현실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것만큼 인격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공자는 노년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다 맞았다. 위대한 사람이란 본시 몸이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 법이다. 보통 사람들은 몸이 늙어감에 따라 정신도 늙어간다. 하지만 우리의 인격은 반드시 나이 들어가면서 상실되거나 파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렇게 될 뿐이다. 강력히 당부하고 싶다. 인격 수명을 늘리라고. 죽는 그날까지 말이다. 인생이란 인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해지는 법이다. 그리고 강해진다. 힘 있는 젊은이보다 훨씬 강해지는 것이다. 인격 수명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옛사람이 말한 많은 방법들이 있다. 젊어서 많은 책을 읽고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포부를 키우고 매사에 반성하고 몸과 마음을 항상 경건히 하고 인격의 가치를 추구하고 성인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하늘을 공경한다면 인격 수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주역에서는 건위천이라는 괴상에 대해 군자이 자강불식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이는 하늘의 섭리를 이어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영원히 수행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격이 아주 높아진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다. 나쁜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운명 감정을 요청받는데 무조건 거절한다. 바쁘기도 하거니와 평범한 일에 일일이 나서기가 귀찮아서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종종 만나보기도 한다. 아주 다급하거나 곤란한 사람, 그리고 목소리가 훌륭한 사람이 청할 경우이다. A는 목소리가 교양 있고 매력적이어서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밤 12시 무렵에 전화가 왔다. 나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목소리가 너무 다급한 듯하여 할 수 없이 그럼하고 승낙했다. 한밤중에 그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할 정도라면 만나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A는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내일은 시간이 없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러세요 하고 잊어버렸다. 급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A는 일주일 후에 다시 나에게 전화를 했다. 마찬가지로 새벽 1시 무렵이었다. 이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지만 나는 오히려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다. A가 말했다. 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다음 달 중순쯤에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나는 속으로 꾹 참았다. 거참 무례한 사람이군. 그런데 사연이 뭘까? 간첩일까? 사기꾼일까? 뭔가에 쫓기는 사람일까? 사이비 교주인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은 아닐까? 미친놈이나 도적놈은 아닐까? 어쨌거나 우스운 사람임에는 틀림없었다. 하지만 목소리 하나만큼은 상줄만 했다. 그래서 한 달여를 흥미를 갖고 기다렸는데 다시 전화가 왔다. 일주일 후 수요일 오후 1시에 잠깐 시간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보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했다. A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까지 나에게 한 행동만 보면 아주 바쁜 사람일 테고 목소리로 보면 팔자 좋은 사람이고 당돌하고 추진력이 있으며 밤에만 시간이 있는 사람이고 국정원 직원인가? 결론은 운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드디어 일주일 후에 A를 만났다. 이 사람이 얘기를 시작했다. 말도 조리 있게 잘했고 교양 있는 목소리였다. 한마디로 귀한 자세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A는 운명이 지독히 꼬여 헤어날 수가 없는 상태였다. A 역시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싶어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A는 기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긴 해도 침착한 태도였다. 정말요? 자신 있으세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시한 걸 지킬 수만 있다면. A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운명 개선의 처방을 내려주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A에게는 2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지나치게 바쁘다는 것이었다.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둘째, A는 자기 노출이 너무 심했다. 단 한 번 만나 얘기한 것으로 그 사람의 지난 몇 년간의 심리 상태와 현재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보였던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험난함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을 좋은 쪽으로 다시 바꿔놓는 것이 간단하다. 첫째, 돈을 만드는 데만 열중하느라 바쁘게 살지 말고 시간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을 많이 감춰야 한다는 것이다. 2가지뿐이다. A는 놀라면서 반문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하면 될까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년이면 운명이 바뀝니다. A는 내 말에 수긍하면서 뜻밖의 조건을 붙였다. 선생님, 제가 만약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운명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내용을 책에 공개하실 수 있나요? 실패했다고? 그에게는 일종의 운명의 도전이었지만 이 말에는 실패했을 경우 나를 원망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럼하고 확실히 말해주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A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선생님, 저 요즘 행복해요.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 좋은 운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행이라 느꼈고 A에게 다짐을 받았다. 잘 됐군요. 그렇다면 이제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어디에든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A는 확실하게 대답했다. 네, 그럼요. 이상은 운명 개선에 성공한 사례인데
요점은 인간의 처세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바쁜 것은 수화 기제로서 이 괴상은 사건 사고를 초래해서 일이 점점 더 꼬여간다는 것이고, 자기 노출이 심한 것은 택지최로서 복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라면 남성이 도망간다. 현재 A는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냈고 그와 함께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점점 더 깊은 호수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